자, 7페이지 보세요. 7페이지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조금씩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지배 구조에 대한 거, corporate governance 혹은 organizational governance, 기업 혹은 조직 지배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7페이지부터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어려운 내용은 설명 듣기 전에 우리 핸드아웃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잠깐 우리 강의를 멈춤하시고 읽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자, 읽어보셨죠? 온라인 강의는 이게 가능해. 시간을 점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 5분 정도, 많은 시간이에요. 5분이면.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쉐어홀더 캐피탈리즘이라고 해서 쉐어홀더 캐피탈리즘. 쉐어홀더는 주주예요. 그래서 캐피탈리즘은 자본주의니까 주주 자본주의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스테이크홀더는 우리가 뭐였어요? 이해관계자였죠. 그래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누가 기업의 주인공이냐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가 기업의 주인공이냐. 자, 주주 자본주의부터 한번 볼게요. 쉐어홀더 캐피탈리즘부터 한번 볼게요. 주주 자본주의. 누가 주인공이야 기업에 있어서. 이 쉐어홀더는 그야말로 주주가 기업의 주인공이다. 주인공이다라고 보는 거야. 주인공이라고. 이거 보셨으니까 제가 내용 읽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주들한테 이익을 최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주주들한테 최대의 이익.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식회사를 한번 봐요. 자, 요거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천천히 이야기를 해볼게요. 주식회사부터 한번 보자. 우원스 닭도리. 닭도리가 이 회사명이에요. 우원스 닭도리가. 근데 이제 이 주식회사가 되려면 뭘 하면 돼요? 이거는 이제 주식회사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주식회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주식 발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될 거 아니에요. 다시 정신 안 차렸으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주식회사가 된다는 건 주식 발행을 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주식회사가 된다는 건 뭐라고요? 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미리 얘기하지만 주식을 발행하려면은 이건 자세한 설명 안 하고 넘어갈게요. 그냥 기업 공개를 하거나 기업 공개, 자, 글씨 잘 써야지. 그 다음에 상장,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상장. 설명해야겠네. 나오면 또 할게요. 주식회사 얘기 나오면. 기업 공개는 IPO라고 해요. IPO.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뭘 공개하냐면 기업의 재무 상태, 재무 구조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지금 뭐 부채가 얼마고, 그 다음에 자본금이 얼마고, 뭐고.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재무 상태를 공개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간단한 것만 볼게요. 저번에 기업의 자산이 뭘로 구성된다고 그랬어? 부채하고 뭘로 구성된다고 그랬어? 자본으로 구성된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부채가 예를 들어서 90이고 자본이 10이면 이 자산은 건전 자산이야, 불건전 자산이야? 쉽게 얘기해서 혼돈이나 빌린 돈이 90%고 자기 자본이 10%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건전한 거지. 반면에 이제 자산이 100이어도 부채가 10인 경우, 자본이 90인 경우는 이거는 이 부채 9번 갚을 수 있잖아. 그죠? 부채가 자본보다 비중이 상당히 적잖아요. 자본이 9배가 더 많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건전한 자산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기업의 주식을 갖다가 산다고 하면 이게 A 회사고 B 회사면 여러분들은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사겠어? 당연히 B 회사의 주식을 사겠죠. 그래서 기업 공개를 하는 건 이유가 뭐냐면, 주식을 이제 공개를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주식을 발행할 거야. 주식을 처음 발행할 때 주식에 쓰여 있는 주식가액을 액면가라 그래. 자, 10,000원짜리 주식을 발행한다고 하면
이 주식을 10,000원짜리 발행할 때 재무 상태를 딱 공개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A 같은 회사면 이거 사 안 사? 야, 이 회사가 부채가 90%야 자본에 비해서 이거 망할 수도 있겠네. 정말 간단한 거지만 재무 상태지만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간단한 재무 상태지만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의사결정 안 한다고. B 같은 경우는 구입하겠죠. 근데 이런 경우는 이랬어. 뭐 C 같은 경우에는 50대 50이야. 자본하고 부채가. 이런 경우에는 이 기업의 어떤 히스토리 같은 것도 봐야 되겠지. 그죠? 이게 이제 부채가 줄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신중한 투자가 요구되겠지만 극단적인 예를 들면 B 같은 경우 그래서 주식을 발행할 때는 기업 공개를 해야 돼요. 이 A 같은 경우는 누가 안 살 거 아니에요. 완전히 크레물린 군 같잖아. 무슨 일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조직 내에서. 그래서 기업 공개를 하면 되고 상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리스팅이라고 하거든요. 리스팅? 리스트가 목록이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뭐 우리가 내가 코스닥은 얘기 안 할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한국 거래소에서 주식을 갖다가 살고 팔고 이 한국 거래소가 주식 시장이거든요. 시장, 주식 시장. 이 시장에 등록되어 있는 주식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회사가 주식을 발행했을 때 투자자들이 손실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어떤 기준들이 있겠지. 뭐 부채 비율이 너무 높지 않거나 아니면 뭐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든가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겠지. 그래서 이 회사는 주식을 발행해도 괜찮아요 라고 목록을 주식 거래소에서 이렇게 목록화해 놓은 게 바로 우리가 상장이라고 얘기해. 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티드겠지. 상장된 거니까.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뭐 이게 단데 사실은. 근데 우원스 닭도리 같은 경우 주식회사가 돼서 이제 상장이 되거나 기업 공개를 해서 주식을 사람들이 이렇게 사요. 주식을 사요. 그러면은 이제 주주가 여기 있는 A, B, C, D, E 쫙 해가지고 G까지 뭐 26명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26명이 주식 비율이 다 달라. 그죠? 근데 이 주식을 10,000원 주고 산 주식을 이 우원스 닭도리가 경영을 잘해가지고 예를 들어 우원스 닭도리가 이제 뭐 전국 프랜차이즈로 나갔어요. 그러면은 이 기업이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으니까 이 회사의 주식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겠지. 기업 경영을 제대로 하면. 그죠? 기업 가치가 높아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은 1년에 혹은 뭐 2년에 그래서 어떤 배당금이라는 걸 받는데 중요한 용어 많이 나오네. 배당금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지. 그리고 주식값이 오르는 거는 간단하잖아요. 이 주식의 기업 가치가 이 우원스 닭도리라는 기업의 기업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면 이 주식을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지. 그러니까 살려는 사람들은 많고 팔려는 사람들은 적겠죠. 당연히 수요 법칙에 의해서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지. 간단한 거예요. 상당히. 그래서 일단 좀 설명이 길어졌는데 이 주주 자본주의에서는 이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주인공이다. 그러니까 주주들에게 최대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누가 유능해야 돼요? 경영하는 사람이 유능해야지. 그 조직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데 매진해야 된다는 생각이야. 주인공이 바로 주주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직에서는 인사제도에 있어서 어떤 주의가 득세하겠어? 자, 선택형으로 할게요. 연공주의일까요? 아니면 능력주의일까요? 당연히 어빌러티 베이스드 시스템이죠. 능력주의가 중요하겠지. 그러니까 승진을 시켜도 실적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을 승진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연공, 나이라든가 그 조직에서 오래 근무한 이른바 속인적 요소가 중시되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이 팀장, 부장이 되고 뭐 임원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이 회사가 기업 가치가 높아지고 궁극에는 주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겠습니까? 당연히 능력주의가 중요시 되죠. 여러분들은 이 인사제도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도 여러분들이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어. 어빌러티 베이스드 시스템이라는 것도. 이해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금 주주 자본주의냐? 주주 자본주의 쪽으로 가고 있죠.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주주들의 이익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 어떤 분위기를 보면 능력주의가, 우리도 이제 어떤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사회 문화로 봤을 때는 연공주의가 더 합당할 것 같아요. 더 자연스럽고. 우리는 나이 같은 거 상당히 많이 따지잖아요.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항상 형한테는 존댓말 쓰고 선배한테도 존댓말 쓰고 호칭을 형 누구누구 이렇게 이름 안 부르죠. 서양같이 서양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나한테도 친해지면 그냥 헤이 우원 이렇게 불러도 뭐라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 수업 시간에 뭐 오프라인 수업인데 뭐 하이 우원 그랬다 하면 별로 좋지 않은 결과들이 나오겠죠. 이해되셨어요? 능력주의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경영자도 오너 경영이 선호될까 아니면 프로페셔널 경영이 선호될까? 당연히 전문 경영이 선호되겠지. 그러니까 주식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 경영하는 것보다는 특별하게 경영에 있어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 조직을 이끌어. 그래야 정말로 일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경영자들로 최고 경영자부터 중간 관리자로 그득그득 찰 거 아니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전문 경영자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에이전시라고 해요. 대리인. 이것도 얘기한 것 같아. 대리인. 누구의 대리인이야? 주주들의 대리인. 주주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네가 경영해. 그래서 우리 회사는 능력주의가 중요해. 그리고 우리나라 조직들도 회사들도 능력주의로 많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대리인. 그러면 이 대리인들 같은 경우는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경영을 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이 전문 경영을 우리가 에이전시라고 하고 또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그러면 이걸 이제 전문 경영자가 경영을 제대로 합리적으로 했을 때 이 문제고 이 대리인이 그러니까 주주들을 위해서 전문적인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일을 잘 못할 수도 있잖아. 그럴 때 발생되는 문제를 우리가 에이전시 프로블럼이라고 해요. 대리인 문제. 그거는 우리가 주식회사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이거 같이 설명하면서 자 그래서 미국하고 영국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의 한 80%가 전문 경영자들이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까 자 이해되셨을 거라 믿고요. 두 번째로는 뭐가 있느냐? 두 번째로는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자 여기는 주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이해관계자들, 예를 들면 여기 고객, 뭐 소비자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조직 내긴 하지만 조직 내에도 있어. 그러니까 유니언, 노동조합, 이건 이렇게 쓰자. 조직 내에 조합, 그죠? 노동조합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자사의 직원들이 있지. 그리고 밖에는 고객이 있고 뭐 채권자 있죠. 뭐 금융기관 얘기하는 거야. 돈 빌려준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정부 이런 사람들까지 다 고려한 어떤 자본주의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주 자본주의에서는 주주들만 주인공이었는데 이런 사람들 다 주인공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뭐 공급자도 있을 수 있겠네. 공급자, 뭐 구매사도 다 쓰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뭔가 막대기를 쥐고 있다고 해서 스테이크홀더라는 말을 썼잖아요. 이런 모두를 고려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기업의 이익을 갖다가 내기 위해서는 이 자사 직원 중에서 성실하고 일 열심히는 하지만 실적을 못 내는 직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내치지 않는 거야. 주주 자본주의에서는 실적을 못 내면은 능력주의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내쫓아야 되죠. 너 조직에 도움이 안 돼. 응? 왜 그런지 말해주세요. 주주의 이익에 최대가 될 수 없어. 너같이 무능한 사람은. 근데 사실은 성실하게 일하면 이 사람 나가면 어떡할 거야? 뭐 먹고 살 거예요? 성실하게 일했는데도 실적 안 나오는 거. 아, 너 성실하구나. 어쩔 수 없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서는 연공주의가 중요시 되죠. 야, 너 오랫동안 일했어. 성실하게. 야, 너 30년 동안 근속했어. 그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자사 직원들의 어떤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그런 유니언이잖아요. 당연히 중요하고. 그리고 뭐 공급자한테 물건을 받을 때 가격을 후려쳐서 공급받지 않고 구매자에게는 제값 주고 팔고. 정부와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이 이해관계자 간의 공존 공생이 중요하다. 같이 존재하고 같이 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에 대한 배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해관계자들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업이 단순히 주주들만의 것이 아니라 다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공공성이 또 강조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이해관계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일본이나 이렇게 안 나오죠? 다시 이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갖고 있는 게 독일이에요. 독일. 또 이게 쓰면 또 독일 한국가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독일하고 일본이라고. 독일 쓸 때 이독자 써요. 독일 이렇게 개그했는데 아무도 모르네요. 독일과 일본.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능력주의로 이행되고 주주자본주의에 가까워지면서 과부지에서 팀제로 바뀌었을 수 있어요. 과감하게 인원 감축하는 거야.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 같은 게 쉽지가 않아요. 일본 기업들이 우리나라 부서에서 일하는 거 보고 놀랜대잖아요. 우리 일본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10명 일할 거 여기 우리 한국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한 서너 명 일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만큼 고용을 상당히 중시하는 거야. 종신고용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서는 변화와 혁신이 좀 늦어질 수 있겠지. 그쵸?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 모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정답은 없지. 그러니까 주주들도 중요하지만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도 생각하는 자본주의의 이슈들을 우리가 고려해야지. 그러니까 주주들만 이익을 갖다가 이제 생각하다 보면 다른 경쟁자 같은 경우에는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이게 더 이제 범위가 더 확대된 거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주주 자본주의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도 기업과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생각해 본다. 그리고 우리가 CSV라는 것들을 자꾸 이야기해. CSR 같은 거 이야기한다는 거는 사실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런 이슈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하고 시간이 우리 8페이지로 넘어가서 8페이지 순환 출자 정도 하면은 시간이 끝날 것 같아요. 자, 기업 지배구조 순환 출자 한번 보자. 순환 출자. 요 시간이 지금 될까? 짧게 한번 설명해 보고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하는 걸로 할게요. 자, 순환 출자만 읽어보세요. 빨리. 자, 설명할게요. 순환 출자, 크로스 쉐어홀딩. 자, 순환 출자를 하기 전에 우리가 상호 출자라는 걸 한번 봐야 돼요. 개념을. 상호 출자는 여기 A, B 회사가 있으면 서로 출자를 하는 거야. 자, A 회사가 B 회사에 출자를 하는데 A 회사의 간단한 재무 상태를 보면 지금 이제 자산이 있고 부채하고 자본이 있는데 출자라는 거는 뭐냐면은 출자라는 거는
지분을 매입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분 매입. 그러니까 지분이라는 거는 주식을 산다고 생각하면 돼요. 주식 같은 경우. 그 회사 지분을 매입한다는 거는 주식회사의 경우는 그 회사의 주식을 사는 거야. 그러면 지분을 매입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현재 지금 자산이 100인데 지금 자본이 지금 100이고 자본이 90이고 부채가 100이야. 그래서 자산이 100인데 이 자산을 가지고 빌린 돈으로도 B회사의 지분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태로는 이 부채 이 상태로는 우리가 현재 조직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뭐 물품이라든가 급여 주는 거에 바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은행에서 돈을 90을 빌려와요. 그러면 80 빌려온다고 할까? 80만 빌려오자. 그러면 어떻게 돼? 부채가 90이 돼서 총 자산은 180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산 규모가 늘어났으니까 늘어난 자산을 가지고 B의 지분을 매입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A라는 회사는 자기 돈으로 B 회사의 지분을 매입한 게 아니라 은행에서 또는 다른 기타 금융기관에서 돈 빌려와가지고 빌린 돈으로 부채 구입한 거 아니야. 지 돈 없이. B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구입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얘네들은 실제로 자기 자산 비중에서 부채만 자꾸 커지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껍데기만 있는 거지. 다 부채 가지고 서로 지분을 매입하는 거니까. 그래서 순환 출자, 상호 출자는 법으로 금지돼 있어요. 서로 출자하는 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상호 출자가 자기 돈으로 출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돈이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와서 B회사의 지분을 매입하고 B회사도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에서 돈 빌려서 A회사의 지분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자기 돈으로 서로 상호 출자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없으니까. 근데 순환 출자는 상호 출자랑 달리 이게 법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A라는 회사가 있고요. A 회사의 지분을 우원으로 합시다. 우원이 A 회사의 지분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를 하자. 17%를 갖고 있어요. 우원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A 회사 전체 주식회사라고 생각해보면 A 회사를 전체 주식의 17%를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은 대주주잖아. 대주주. 그죠? 17%가. 그럼 나머지 83%는 다른 사람이 이제 주식을 보유하고 있겠지만 여러 다수가 17%라는 건 다수니까 이 사람이 주주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갖다가 관철시키는 회의가 주주총회거든요. 주주총회. 주주들이 모여서 총회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CEO 바꾼다거나 아니면 회사와 관련된 주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주주총회인데 이 주주총회에서 입김이 강하지. 17%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명이 아니라 17%의 의결권을 갖는 거예요. 주식은 보유 지분에 따라서. 그래서 B라는 회사의 지분을 의결했는데 B 회사가 주식을 20% 매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A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시요. 우원이라는 대주주가 A 회사의 주식의 17%를 갖고 있고 주주들이 모여서 주주총회를 해가지고 야 우리 A 회사가 B 회사의 주식을 20%를 가져. 이런 게 의결됐다고 그래. 주주총회에서. 근데 그 주주총회 의결 과정 중에서 입김이 가장 센 사람이 우원일 거 아니에요. 17%니까. 물론 예를 들어서 막 30%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이 입김이 좀 덜 세겠지만 17% 갖고 있는 사람이 최대 주주라고 한다면 뭐 나머지 한 10%, 5%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러면 사요. 같은 방법으로 B회사가 C회사의 주식을 또 15% 정도 매입을 해. 그리고 C는 같은 방법으로 12% 주식을 매입을 해요. A회사에. 그렇게 해서 보면은 우원이라는 사람이 A회사에 대한 지배력이 17% 거의 자기가 대주주로서 의사결정권에 있어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같은 방법으로 A 회사의 주주 총회에서 B 회사의 주식을 구입하도록 의결하고 B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C 회사도 마찬가지로 A 회사의 주식을 사도록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원은 A를 보유하고 있고 A는 B를 20% 보유하고 있고 B는 C를 보유하고 15% 보유하고 있고 C는 A의 12%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감자 캐듯이 줄기를 타고 올라가면 다 우원 거잖아요. 이게 순환출자예요. 순환출자. 순환출자. 이해되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단점이 생길 수 있지. 그러니까 이 순환출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기업들이 계열사를 지배할 때 이런 방법들을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지분만 갖고 결과적으로 우원은 17%의 지분만 갖고 A, B, C를 다 소유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많이 생기는데 그 문제점은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순환출자 다시 한번 설명할 테니까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했어요.